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직의 국민과 국정에 대한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참석 예정이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행사 시작 30분 전에 불참을 공지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각 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를 밀실에서 받는 대신 국민과 함께 듣겠다며 윤 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참은 보고하는 사람은 있는데 보고받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규제 개혁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휴대전화 보조금, 대형마트 이용 제한 등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생활 속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일반 국민 60여 명도 참석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감기 몸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토론회에 쏟은 열정을 생각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 4차례 토론회에는 모두 참석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변에선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충돌 여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이 충격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될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태가 대통령의 주요 국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이 원인입니다. 이 사안은 친북 목사와 야당 성향 매체가 짜고 김 여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기획한 함정 몰래카메라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이를 이용해 음모론에 가까운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까지 번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 문제를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키웠습니다. 윤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 위원장이 사퇴했다면 윤 대통령에게 그 후에 대책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엔 그런 사태에 대비한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전쟁을 위협하고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정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믿고 살아갑니다. 대통령은 물러설 곳이 없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게 신중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그 벽을 깨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 당대표에게 적용한다면입니다. 민주당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공천심사에서 이와 관련된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혐오 범죄를 저지른 인사는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 중이라며 공관위 도덕성 검증 소위가 컷오프 대상으로 판단하면 내가 책임지고 컷오프 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천 기준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기준에 적합하느냐는 의문입니다. 이 대표는 2004년 5월 성남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구금된 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0.158%면 심각한 상태의 만취입니다.
이 대표는 2021년 관훈 토론회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공무원을 자신과 부인의 개인 심부름에 동원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당시 도청 7급 공무원은 매일 아침 이 지사가 벗어놓은 속옷, 양말을 세탁기에 돌리고 와이셔츠는 세탁소에 맡기는 등 사적인 일에 동원됐습니다. 이 지사가 즐겨 쓰는 일제 샴푸가 떨어지면 판매처인 서울 청담동에 가서 사오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직장 갑질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형수에게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인터넷에 이 멘션 보고 기분 나쁜 님들 그대들이 곧 강아지니라 와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전력에 대해 임혁백 위원장은 자신이 밝힌 5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혁백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비리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하급심에서 재판 중인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했던 것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임 위원장이 이 기준을 밝힌 것 역시 이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청구됐던 농내 의원 등 현재 재판 중인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이 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5개월째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인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는 2월 초 법원 인사 때 교체 대상입니다. 이를 감안해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다음 기 일에 변론을 종결하자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 한 명에 대한 신문과 검찰과 변호인이 낸 서류 증거 조사뿐입니다. 검찰은 이를 하루에 몰아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할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판 기일을 2차례 잡아 선고를 사실상 다음 재판부로 떠넘겼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선 갖은 지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습니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 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77일간 중단됐습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방해이자 명백한 재판 지연이었습니다. 이를 재판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횟수를 늘려 자신들이 선고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 없이 재판하는 신용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에선 이 대표가 오전 재판만 받고 퇴정했습니다. 건강상 힘들다는 이 대표 요청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받아준 것입니다. 흉기 피습 이후 이 대표 건강이 아직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단식 직후 열린 이 사건 첫 재판 때 앉아있기도 힘들다며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조기 퇴정을 놓고도 의구심이 생기고 이 대표가 아니라면 판사가 그런 요구를 받아줬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를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젠 15개월 끈 이화영 사건 선고도 미뤄질 판입니다. 재판을 질질 끌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판사와 선고를 막으려는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닙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 국회의 국익 뒷전 보여주는 달빛철도 사태입니다. 여야 의원 261명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려 헌정사상 최다 발의 법안이 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와 광주 간 철도 건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애초 법안에서 고속철도와 복선 부분을 뺐지만 경제성 평가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문제 조항은 여전히 남긴 채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달빛철도는 효율성과 시급성 면에서 다른 지방철도보다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업이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잠정안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여서 국가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총선이 다가오자 두 도시시장이 단선 일반 철도가 아닌 11조 3천억 원짜리 고속철도로 계획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고속철도의 대구 광주 운행 시간은 84분인데 일반 철도로 고속 운행해도 그보다 2분밖에 더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니 고속, 복선화만 빼고 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구 광주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의 절반 이하일 만큼 교통 수요가 한산한데 여기에 또 철도를 놓겠다고 합니다. 11조 원 드는 고속철도는 접었다지만 단선 일반 철도를 건설하는데도 6조 원이 들고 대구 광주가 복선 일반 철도를 고집하면 최소 8조 7천억 원 넘게 듭니다. 4차 국가 철도망의 44개 신규 사업 가운데 다른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받아가며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 절차 지켜서 철도를 놓는데 대구와 광주만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게 어째서 국토 균형 발전입니까? 정치력 센 두 도시의 철도 새치기일 뿐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입니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수건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 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인권법 출신 판사들이 제기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차례 법원이 자체 조사해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 지법부장 판사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의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잡듯 털었습니다. 그 대소란의 끝이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이제서야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거론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거래를 합니까?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갖고 있는 인사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됩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진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습니다. 실제 엘리트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법, 인권법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김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 대통령 비서가 됐고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겉으론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책임자인 문재인, 김명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른 척할 것입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